선사시대의 위협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종종 격렬한 장면이 떠오른다. 고요한 깊은 숲속에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지닌 거대한 생물이 나무잎을 찢고 나오고, 한편에서는 원시 인간이 절망 속에서 공포에 쫓겨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 동굴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차가운 바람이 황량한 산들을 가로질러 불어오며 불안은 그림자처럼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미지 거칠고 원초적이며 위험으로 가득한 세계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큰 위협은 그런 포식자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동굴 사자도 사벨 타이거도 아니었다. 인류 진화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지구에는 오직 호모사피엔스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때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플로레시엔시스와 같은 동류와 공존했다. 그리고 과학이 이제야 밝혀내고 있는 더 많은 종들도 존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종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뼈나 도구의 흔적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 폭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들이다. 그 종의 이름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우리와 네안데르탈인의 마지막 공통 조상이자 데니소바인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들은 긴 선사시대 동안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를 떠돌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 환경을 상상해보라. 빙하기가 유럽의 생명 흔적을 지워버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몇 세대 사이에 강이 말라버릴 정도의 극심한 가뭄이 덮친다. 물도 식량도 피난처도 모두 사치가 되는 세계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응하고 진화했다. 튼튼한 체격, 넓은 어깨, 두꺼운 골격, 현대인에 맞먹는 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크기의 뇌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집단으로 생활하며 놀라운 지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지배적 지위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전략,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그들의 세계는 약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거대한 투기장과 같았다. 그들은 한 번의 공격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생물들과 공존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거대한 뱀, 호모테리움과 같은 사벨 타이거, 거대한 악어와 영역을 나누어야 했다. 이들은 오늘날 화석과 공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유럽에서는 거대한 동굴 사자와 3m가 넘는 짧은 얼굴의 곰이 위협이었다. 할랭 지역에서는 늑대무리, 거대한 멧돼지, 매머드 또한 항상 위험한 존재였다. 그 세계에서 부상이나 고립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빨과 어둠을 넘어 더욱 두려운 위협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동종을 사냥한 최초의 존재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비유도 신화도 아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이를 보여준다. 부서진 두개골, 불에 탄 인간의 뼈, 장내와는 무관한 부위에 남아있는 석기의 절단 흔적. 그것들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무언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기아나 극한 상황에서 비롯된 절망적인 행동으로 여겼다. 그러나 유럽과 아프리카 양쪽에서 증거가 늘어나면서 한 가지 끔찍한 의문이 떠올랐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동종을 사냥하는 포식자였던 것은 아닐까. 이제 그 의심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종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의 이야기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존재는 한 손으로 불을 다루고 다른 손으로 도끼를 휘두를 수 있었던 존재다. 인간은 새벽에는 자비를 보이고 황혼에는 주저없이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쟁과 조직적인 충돌의 기원은 고대 제국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깊은 어둠 속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피와 권력의 첫 씨앗은 이미 선사시대에 뿌려져 있었다. 대지의 깊은 곳, 그리고 인간 본성의 더욱 깊은 곳에 그 사실을 이토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소는 거의 없다. 뼈의 구덩이, 즉 시마데로스 우에소스, 북스페인의 아타푸에르카 산맥에 조용히 자리한 이곳의 이름은 그 자체로 신비와 무게를 지닌다. 이곳은 단순한 고고학 유적지가 아니다. 오히려 말없는 공동묘지에 가까운 장소로 최소 28개체에 속하는 700점 이상의 인골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 모든 유골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 속한다.
그러나 왜 그들은 그 어두운 심연의 바닥에 이르게 되었을까? 왜 시신은 의식이나 매장의 흔적도 없이 버려진 채였을까? 한 두개골로 두개골 17호로 불리는 표본 외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2개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폭력의 결과였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내려친 흔적, 마치 생명이 결코 되돌아오지 않도록 확실히 끝내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이 유골들 곁에서는 특이한 물체도 발견되었다. 석영으로 만들어진 도끼로, 그 정교함은 단순한 생존 도구라기보다 재물처럼 보일 정도였다. 연구자들은 그것을 엑스칼리버라고 부른다. 전설을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수께끼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둠이 빙하에 덮인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인식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에티오피아 아와시, 계곡인류의 요람이라 불리는 건조한 대지에서도 또 다른 수수께끼가 조용히 말을 건넨다. 1976년 고고학자들은 보도라고 불리는 고대 두개골을 발견했다. 이 화석은 6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아직 해독되지 않은 메시지다. 뼈 표면에는 석기로 새겨진 뚜렷한 절단 흔적이 여러 개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위치다. 그 흔적들은 주요 근육 부착 부위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동물에 의한 흔적도 우연한 사고도 아니라 높은 정밀도와 체계성을 지닌 의도적 행위를 보여준다. 누군가가 죽음 직후 얼굴과 두개골에서 살점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것이다. 왜였을까? 이 질문은 40년 넘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고대 장래 의식,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행위로 해석한다. 그러나 보다 냉혹한 가설도 존재한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가능성 동종 포식이다. 이 가설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은 그 지역에서 동물의 뼈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식량 처리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인간의 뼈뿐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당시 인간은 서로를 먹고 있었던 것일까? 의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거의 어둠은 북쪽의 동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류 기원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흔적은 아타프 에르카나 보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층이 시간과 함께 벗겨질수록 더 넓은 전체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는 이 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케냐 북부에서는 연구자들이 뚜렷한 절단 흔적이 있는 고대 경고를 발견했다. 살점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흔적이다. 이는 진화사에서 가장 초기의 동종 포식 증거 중 하나일 수 있다. 어떤 인류종이 이 행위를 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대 인류 간의 관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 섬뜩한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굶주림이 이유가 아니라면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까?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고기는 매머드나 들소 같은 대형 동물만큼 많은 열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순수한 생존 목적이라는 가설을 약화시킨다. 어쩌면 그러한 행위는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처벌, 복수, 혹은 원시적인 의식, 뼈에 남겨진 반복적인 손상, 두개골에 새겨진 의도적인 절단 흔적계. 이 모든 것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것은 메시지였고 의식이었으며 혹은 이힘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토록 가혹하고 폭력에 가득 찬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독일의 쉐닝겐 유적에서 분명한 지성의 흔적을 남겼다. 이곳에서는 약 30만 년 전에 목재창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놀라울 정도의 정밀도로 가공되어 있었고 무게중심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원거리 투척에 최적화된 길이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자였음을 보여준다. 의도를 지니고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사냥꾼이었다는 뜻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석재 창끝이 발견되어 서로 다른 재료를 결합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수작업 기술이 아니라 추상적 사고와 지식을 세대를 넘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표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동물의 뼈조차도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협곡에서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골재 도구가 발견되었으며 재료 선택이 의도적이고 가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방식 또한 전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본능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이며 기술의 태동이다. 사냥, 방어, 나아가 내부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도구들은 하나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비추고 있다. 즉, 인간의 지성은 혹독한 생존 경쟁 속에서 진화해왔다는 사실. 그곳에서는 경쟁과 피, 그리고 뼈가 언제나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폭력과 동종 포식, 그리고 살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의 증거들 속에서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떠오른다. 그것은 더 온화하지만 깊은 이야기, 유대, 배려, 그리고 인간성의 첫 징후에 대한 이야기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돌과 재로 덮인 먼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삶의 최초의 메아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기도 하다.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때로는 갈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지점이다. 그들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아마도 15에서 30개체 정도의 소규모 집단으로 살았을 것이지만 그것은 무질서한 모임이 아니었다. 혈연, 공동노동, 책임, 그리고 감정으로 연결된 공동체였다. 플라이스토스의 기후 변동 속에서 이러한 구조는 분명한 생존상의 이점을 제공했다. 수원이 말라가고 동물들이 이동할 때 그들은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영국의 복스그로브나 쉐닝겐과 같은 유적에서는 동일한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한 흔적이 확인된다. 이는 그곳들이 고대의 집합 지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로 다른 집단이 모여 도구를 교환하고 짝을 이루며 식량을 나누고 어쩌면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을 것이다. 그것은 공동 공간의 원초적 형태였을지도 모른다. 광장, 집단 기억, 그리고 전통의 전신이다. 그리고 그 치열한 생존 투쟁 한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돌볼 줄 알았다. 고고학 유적에서는 골반에 심각한 장애를 지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었던 개체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는 오랜 기간 생존해 있었다. 그것은 타인의 돌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누군가가 그를 먹이고 보호하고 곁을 지켰던 것이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왜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배려였고 본능을 넘어선 유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단순한 생물 종을 넘어 인간이라는 의미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불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존재에게조차 그 존재 자체만으로 돌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공감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다. 인류의 모든 신화와 종교, 사회, 그리고 꿈을 길러온 근원적인 감정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뼈도 도구도 무기도 아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한순간에 불과할지라도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아마도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최초의 불꽃과 부서진 두개골 곁에서 하나의 메시지가 지금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혼자가 아닐 때 더 강해진다. 그러나 결속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균열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초기 인류의 결속은 단순한 방어의 방패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충돌의 불씨이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되지 않지만 결정적인 측면에 이르게 된다. 바로 폭력, 영역, 그리고 초기의 사회 규범이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아마도 공동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분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속 속에서도 긴장은 피할 수 없었다. 작은 규모일지라도 결속이 강한 공동체가 반드시 완전한 조화의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서로 가까이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것은 사회적 충돌의 장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뼈에 깊이 새겨져 있다. 시마데 로스웨소스에서는 두개골 17호에 거의 동일한 두 개의 균열이 확인된다. 그것은 사고도 포식자의 흔적도 아닌 인간 간 폭력의 결과다. 그것이 처형이었는지 복수였는지 혹은 극단적인 분노의 폭발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초기의 법, 처벌 혹은 정의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증거는 단편적이지만 여러 골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외상 패턴은 폭력이 예외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들은 암묵적인 규범을 최초로 만든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처음으로 깨트린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집단 간 경계는 점차 겹치기 시작했다. 강, 동물의 이동 경로, 피난처, 이 모든 것이 지켜야 할 자산이 되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유적에서는 반복적인 점유의 흔적이 발견되며 일부 집단이 영역을 형성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싸웠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집단 간 충돌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다. 에티오피아 보도와 같은 유적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둔기에 의한 손상은 폭력이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것은 습격, 자원 경쟁, 혹은 공동체 간 갈등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 위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를 현대 인간에 더욱 가깝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언어다. 직접적인 발화의 증거는 없지만 이탈리아 카스텔디 구이도에서 발견된 엄지뼈와 두개조 구조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복잡한 음성을 낼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약 1200, 1300입방센티미터에 이르는 뇌 용량, 도구 제작 능력, 그리고 집단 생활을 고려하면 그들이 고도의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그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협력하여 사냥하며 다음 세대의 기술을 전수했다면 그것은 이미 문화의 기반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부 유적에서는 시신이 위험한 통로를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깊은 장소에 의도적으로 놓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실용적 처리였을 수도 있지만 초기 장례 의식의 한 형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기억되고 존중받으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순수한 본능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하나하나의 절단 흔적, 하나하나의 균열, 날카롭게 다듬어진 석편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폭력의 잔향만이 아니라 원초적 문명의 첫 울림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이름 없는 문명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의 기원이다. 따라서 유물려, 뼈, 도구, 그리고 행동곰을 계속 해독해 나갈수록 하나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단순한 진화의 한 단계가 아니라 본능과 의식, 짐승성과 인간성을 잇는 달이었다. 쉐닝겐 유적의 창은 그 명확한 증거다. 그것은 단순한 사냥 도구가 아니라 동종을 향해 사용될 수도 있는 무기였다. 이 사실은 그들이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깊은 내적 모순을 지닌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협력할 줄 알았다. 그리고 배신할 줄도 알았다. 그들은 배려할 줄 알았다. 그리고 죽일 줄도 알았다. 그들은 공동체를 세웠다. 그러나 내부에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그들 안에는 이미 신뢰, 공감, 증오, 복수, 그리고 아마도 사랑의 초기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거칠고 미완성이었지만 인간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깊이를 지닌 사회였다. 진화의 역사에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은 호모 에렉투스와 이후의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를 잇는 중간적 존재였다. 현생 인류는 약 30만 년 전에 등장하여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 더 큰 두개골, 유연하게 적응하는 신체, 점점 정교해지는 도구음, 이 모든 것은 뛰어난 적응 능력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유럽의 한랭한 숲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확산은 진화의 다양화를 촉진했다. 유럽에서는 네안데르탈인으로 발전했고 아시아에서는 데니소바인과 관련되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계통들로부터 결국 우리 자신이 탄생했다.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이름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살아있다. 아프리카 밖 인류의 DNA 중 약 3%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유래했으며 일부 오세아니아 집단에서는 최대 4%가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전적 유산은 한랭 환경 적응, 면역 기능 강화, 나아가 피부 색소와 산소 이용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우리는 단순히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 아니다.
우리는 수십만 년에 걸쳐 유전과 문화가 함께 엮이며 형성된 복잡한 진화의 네트워크 하나의 가족의 산물이다. 고고학적 증거는 그들이 단지 본능만으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생활 공간을 조직하고 불을 사용하며 거주지를 만들었다. 균형 잡힌 도구 제작은 장기적 사고와 전략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기반이 이후 인류 문화 형성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사라졌다.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긴 변화의 흐름 속에서였다. 기후는 더욱 혹독해지고 자원은 감소했으며 마침내 그들의 후손들이 등장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떠나 북쪽으로 이동했고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 남았으며 데니소바인은 아시아의 고지대로 퍼져나갔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점차 역사 무대에서 물러났다.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약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후손이 더 빠르고 더 유연하며 더 강하게 연결된 존재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인류의 이야기에서 지워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안에 작지만 필수적인 그들의 일부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 우리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갈등 속에서도 본능과 인간성의 경계를 넘었던 최초의 존재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미래뿐만 아니라 아득한 과거의 깊은 곳에도 숨어 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것과 상처 입히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름 없는 존재가 있었다. 아마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가장 큰 역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포식자는 때로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어온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들인 시간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그림자와 마주했다는 사실이다. 우구곳에서 우리의 조상은 뼈와 도구뿐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대한 풀리지 않은 질문까지 남겨두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단순한 진화의 한 단계가 아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냉혹한 진실을 처음으로 보여준 존재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가장 두려운 적이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